그 마리 퀴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천재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일으킨 혁명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요. 아인슈타인일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학자 이름 아는 사람 한번 대봐라 그러면 다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이구나. 아인슈타인. 네,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천재들 많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네.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상대성 이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이제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당시는 철도가 막 깔려서 사람들의 생활이 급변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철도가 놓이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 도착 시간이 도시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시계를 쓴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각자 사는 지역이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란 것은 천체의 운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태양의 움직임이 시간을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왔을 때가 가장 높은 각도에 있을 때가 정오입니다. 그때가 원래. 그래서 각 도시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 딱 가장 높은 지점에 왔을 때가 12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구상에서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르게 돼요. 그러네. 그런데 기차가 운행이 시작되자 4시 34분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 4시 34분이 시카고 시간인지 뉴욕 시간인지 도시마다 다 다르다면은 어떻게 기차를 운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표준시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적어도 경도 한 15도 내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시간도 표준시에 따르면 태양이 가장 높을 때가 우리 12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12시 반쯤이야. 우리는 일본 동경에 맞춰진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경시. 아, 그랬구나. 그 당시에 그래서 철도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했냐면은 여러 철도역들 사이에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어떻게 이걸 다 맞출까요? 다 전화를 걸어야 되나?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몇 시고 몇 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많은 도시들과 역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아마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대학 교수로 있지 못하고 특허청의 말단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요. 그때 주로 특허청에서 심사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많은 기술들을 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해서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은 모든 물리 법칙이 관찰자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물리 법칙이 바뀌면은 법칙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상관없이 물리 법칙은 같아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은 굉장히 이상한 가정인데 운동과 상관없이 모든 빛은 속도가 같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얼핏 들으시면은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건물에 가보시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네. 그 위에서 걸으면 더 빨리 움직이게 돼요. 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내가 움직이는 걸 더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빛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빛을 쏘건 에스컬레이터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쏘건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와. 이제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옳다고 하면 뉴턴 역학에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를 연구하면 그 결과물로서 상대성 이론이 툭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이 두 가지 가정을 사용해서 상대성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란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간을 정의해야 하냐면은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계를 딱 켜요. 째깍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사건일 때 시계를 딱 멈추고 봐요. 시계가 가리키는 이 숫자의 차이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차이. 이거 뭐 시비 걸 수 없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기차에 앉아있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시는데요. 소년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는 여기서 빛을 탁 킨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 빛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 위에 거울이 있거든요. 네.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계를 두 번 읽으면 시계의 간격이 걸린 시간이 되겠죠. 제가 이걸 1초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저 지하철을 바깥에 서 있는 소녀가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저 두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자, 지하철 내부에서의 빛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지하철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갔다 올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따라서 아래 위로 진행한 것보다 사선으로 진행한 게 더 길이가 길어요. 네. 자명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저 운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속도는 똑같은데 거리가 더 길어졌죠.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의 시간이 더 길게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우와. 안에 탄 사람은 이거 1초 걸렸어. 빛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초 걸렸어. 밖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2초 걸렸는데 누가 오를까요? 둘다 맞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이렇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와, 이해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은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는 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진이 빠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뭐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더라도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물론 시간이 약간 더 지연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여 일상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 효과를 볼 수 없고요. 미미하구나. 미미하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셨지만 실제로 상대성 이론 때문에 아버지는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딸이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딸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딸은 지금 늙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시간은 실제의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인 것이죠. 와. 신기하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그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뉴턴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공간, 어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거야라고 믿고 있던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가 1905년인데요. 이 해에 이 이론도 참 놀라운 이론인데 이것을 포함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그 논문을 4편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이 하나 있고요. 광전 효과가 있고 브라운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 이 중에 하나가 진짜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만한 유명한 공식이 들어있는 그런 논문이기도 한데요. 얘는 MC. MC죠. 그렇죠? 이는 MC 스퀘어? 네네.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도 이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을 저희는 기적의 해.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과학 역사의 딱 두 번의 기적의 해가 뉴턴의 기적의 해,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만 알고 이 원리 개념을 이제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나도 그래요. 이제 들었어요. 되게 어렵다 근데. 아니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두 종류가 있고요. 이 이름 자체에도 잘 들어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다룬다는 뜻인데요. 지하철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상상해 봤는데 속도가 일정해서 나랑 차이가 있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속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물리에서는 가속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가속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뉴턴 역학의 중력 이론을 다 바꾸게 돼요. 만륜력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빈 공간에 뭐가 있길래 얘를 당기는 걸까요? 신비한 마법 같은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주변에 시공간을 휘어진 효과로서 느끼게 되는 그 결과가 힘이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정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목이 휘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가 휘었지? 아,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질량하는 물체. 저 파란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안 보이는 시공간인데요. 시공간이 휘어 있다면 저 지금 던져진 물체는 직선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도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 그 이전에 뉴턴이 설명했던 서로 주고받는 힘에 의한 물체의 운동 변화를 그냥 시공간의 변화로 이해하면 된다는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 완전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그곳을 직선으로 진행하던 빛조차 휘어야 돼요. 아, 맞아요. 빛조차 휠 수 있어요. 빛이 너무 많이 휘게 되면은 너무 많이 꺾여서 빛조차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갇혀서. 블랙홀? 그게 블랙홀이죠. 재밌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뉴턴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당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뉴턴은 생각을 못한 게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있어야 서로 당기는데 질량이 0이야. 그럼 당기는 힘은 0이에요. 시공간이 휘니까 빛도 질량이 없지만 휘인 시공간을 따라서 흐르는 거 그렇지. 아니냐. 네. 근데 이거를 주장했는데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새로운 분이네요. 일식 때 휘어지는 빛을 관측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승리했다.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돼서 특필됩니다. 엄청난 혁명이죠. 정말 혁명의 순간. 오, 흥미로워. 궤도가 진가를 발휘하시는군요. 진짜로. 자, 그런데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겠죠 뭐. 힘들겠어? 아인슈타인이 사실 아내에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 불륜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불륜 상대는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한데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촌 누나였어요. 오 마이 갓. 아내가 이제 마리치라고 하는데 이름이 마리치에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치는 끝까지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제 이어가려고 해봤죠. 끝없는 아인슈타인의 만행 때문에 참지 못하고 1914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별거가 시작되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까 얘기한 엘사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려요.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제 아인슈타인의 행동이나 그 요구도 끝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도 끝없는 여성 편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약간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연구는 좀 제대로 했나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복잡한 사생활 와중에도 연구는 열심히 계속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심히 사셨네요. 악마의 재능이네요. 어떻게 악마의 보면. 재능이네 완전. 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916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되게 유명해져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당시에도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돼요. 단순한 위대한 과학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그런 스타가 되는데요. (192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은 어떤 업적으로 받은 걸까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
무슨 효과? 누구야? 여기 발언 거부권 줘야 돼. 아,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그걸로 받은 게 아니야? 네, 아니고요. 광전 효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광전이죠. 광은 빛 광자고 전기. 전은 전기할 때 전자예요. 빛을 금속에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현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빛이 입자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들으시기에는 빛이 입자라는 게 뭐가 대단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상대성 이론에 거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에 가까운 혁명이었어요. 노벨상의 수상 요건에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1920년대의 상황에서 시공간이 휘어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뭐 블랙홀에 가서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실질적 인류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써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GPS 작동 안 되니까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